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CCTV를 관련해서 발표하게 된 김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세 명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저희 세 명이 같이 연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NSHC 소속에서 레드얼렛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저하고 민준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행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IP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킹했는지, 그다음에 이걸 해킹해서 저희가 어떠한 취약점들을 찾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벤더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도어가 숨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도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간단한 시연과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요.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한 게 3월 달쯤이었어요. 3월 달쯤에 그때는 키사에서도 막 062 취약점 포상금 제도가 막 나오고 062 라우터 장비들이 막 이슈를 받고 있을 때 저희는 뭔가 좀 다른 걸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IP 카메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IP캠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종송하고 또 여기 렌즈나 아니면 간단한 조작 같은 것도 원격에서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장비들을 유연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해서 원격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장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때도 실제로 이전보다 가면 갈수록 가격이 점점 저렴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많은 디바이스들이 마켓에 나와 있고 많은 사용자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IP 카메라 자체가 사생활 보호나 기타 여러 가지 보안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좀 재밌게 본 부분인데요. 네, 실제 IP 카메라는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집에서 설치되어 있고, 가정에서 설치되어 있고, 기업, 정부기관 등등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데, 요즘 IP 카메라들은 대부분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어디서든 자기 집에 있는 아니면 자기 회사, 가정에 있는 그런 캠에 접근이 가능하고, 또 실시간으로 화면 조절, 컨트롤, 기타 화면 동영상을 저장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벤더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어 화면까지 딱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실제 사선망을 UPnP 같은 서비스로 오픈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사선망까지 접근이 가능한 그런 벤더사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접근을 해서 만약에 캠에 있는 취약점을 이용하면 같은 사설망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들까지 2차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IP 카메라를 어떻게 해킹을 하려고 했고, 네, 어떻게 해킹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어서 발표를 하게 된 하행운입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거는 CCTV를 해킹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인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발표할 때 분석할 때 과정을 총 5단계로 나누어 봤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일단 연구를 수행하기 앞서서 최대한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해놨고요. 그렇게 구매한 제품들을 설치하고 조립해서 환경 구축을 완료한 다음에 그렇게 설치된 장비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펌웨어 분석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펌웨어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펌웨어 분석을 하면 그 펌웨어 파일들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추출된 파일들이 상당히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의 파일들을 각각 분석을 해서 뭔가 의심되는 취약한 함수나 아니면 어디서 취약점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열심히 봐가지고 취약점을 익스플로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제품을 사야 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근무했고 다른 발표자 2분은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챌린저라는 전자상가가 있는데, 여기는 다양한 IoT 장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챌린저라는 곳에 가서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리던 제품들 중에 D밴더, T밴더, L밴더사 제품들을 구매했다고 하고요.
저는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구매했는데요. 주로 중고장터에서 싸게 구매를 하였고요. 네, 제가 구매를 하다가 생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냥 정확히 제품을 안 보고 막 구매하다 보니까 벤더사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벤더사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보니까 중국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벤더사가 없어서 저희가 CTV에 제출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벤더사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기도 좀 애매한 경우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중고장터를 통해서 구매할 때는 웬만하면 벤더사도 잘 확인하고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많은 제품들을 구매한 다음에 각각의 제품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지금 여기에 보시는 사진은 설명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더사가 없는 제품의 설명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이게 제대로 읽어보면 이게 중국에서 만든 건데 한글도 뭔가 맞춤법이 제대로 안 나와 있고 다 틀린 문법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모바일 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해당 모바일 앱에서 뭐 QR 코드 찍어서 페이지에 접속해 보니까 아예 캠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벤더사 있는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뭐 설치하고 조립을 완료하게 되면 이제 펌웨어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펌웨어를 분석할 때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펌웨어를 얻어서 그 얻은 펌웨어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추출을 하면 다양한 파일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펌웨어를 얻는 방법도 상당히 여러 개인데요. 저희는 총 5가지 방법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각각의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그냥 벤더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펌웨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물론 공식 홈페이지 가서 최신 버전의 펌웨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가끔 최신 버전이 안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펌웨어 파일을 얻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하드웨어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UART나 JTAG를 장비 내부에 꼽아가지고 펌웨어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네트워크 패킷 덤프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펌웨어가 자동 업데이트 될 때 인터넷에 접속해서 펌웨어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그 패킷을 스니핑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허브나 뭐 ARP 스푸핑을 연결해가지고 펌웨어 파일을 다운받을 때 그 패킷을 캡처해서 그 캡처한 패킷의 내용을 덤프한 후에 그 펌웨어 파일을 저장하면 펌웨어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저희가 주로 사용한 방법인데요. 그 후에 또 2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한데요. 물론 더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만약에 저희가 그 IP 카메라에 쉘을 얻을 수 있다면 DD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티션 덤프를 통해서 펌웨어를 획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 덤프인데 칩셋을 다 납땜해 가지고 칩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참조해서 플래시 메모리 덤프한 후에 펌웨어 파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펌웨어 파일을 얻었으면 그 펌웨어 파일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분석하기에는 뭐 다양한 또 도구가 있지만 저희는 크게 2가지 도구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뭐 펌웨어 분석이나 펌웨어 수정을 위한 도구인데, 비너크나 FMK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왼쪽에 중간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펌웨어 파일이 파일 시스템처럼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파일을 추출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파일 시스템처럼 여러 개의 디렉토리에 각각에 맞는 파일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또 펌웨어 파일을 비너크나 FMK도 100%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다 지원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동으로 다 분석해서 펌웨어 파일 시스템 구조에 맞게 추출을 하고 수동으로 다 풀어줘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펌웨어 파일들을 다 추출을 하게 되면 뭐 아까 여기 오른쪽에서 보신 것처럼 각각의 파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저희 설정 파일이 좀 상당히 많은데, 각각의 설정 파일들을 읽어서 설정 파일에 있는 각종 설정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데몬들이 있는데 데몬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IoT 장비 대부분은 ARM이나 MIPS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인텔 기반 분석보다는 상당히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분석을 통해서 취약한 함수나 아니면 뭐 논리적인 오류가 있으면 취약점을 발견해서 익스플로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06이나 IP 카메라 같은 경우에 웹 관리 페이지가 제공되는데요. 웹 관리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설정이나 아니면 카메라 보기나 카메라 제어가 가능한데요. 이런 입력창에다가 저희가 웹 해킹 공격을 통해서도 취약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의 취약점을 찾았는데요. 그 취약점 찾은 목록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찾긴 했는데 여기서 찾은 취약점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정보 노출인데요. 이거 정보 노출은 솔직히 취약점이라기보다는 장비를 공격하기 위한 주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장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에 접근해서 여기서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저희가 추가적인 공격을 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취약점으로는 웹 해킹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인데 아까 보신 웹 관리 페이지에서 입력창을 통해서 저희가 악의적인 태그를 입력하면 거기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발생해서 메시지 박스가 뜰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뭐 유사하게 또 다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다른 웹 공격인데요.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URL 파라미터 값 조작으로 펌웨어 내부의 파일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의 상당히 장점은 저희가 펌웨어 파일을 일일이 다 추출하지 않고도 펌웨어 파일 안에 있는 파일명만 알고도 각각의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인데요. 특정 파라미터 값으로 버퍼의 길이보다 더 긴 문자열을 입력해서 스트링 카피 함수 취약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취약점인데요. 이 취약점으로 인해서 오른쪽에 no data received 보시는 것처럼 장비가 아예 다운되거나 재부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취약점으로는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문제인데요. 패스워드 입력 제한이 없어서 브루트포싱이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가 딕셔너리 어택으로 공격자가 뭐 최대한 많은 방법으로 브루트포싱을 시도하게 되면 권한을 획득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럴 때 뭐 예를 들면 패스워드를 최대 5번만 입력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둬야 좀 더 안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정책 문제로는 일부 벤더사에서는 저희가 뭐 인증 절차 없이 그러니까 뭐 로그인할 때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도 입력하지 않고 대상 IP 카메라에 어떤 화면을 찍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증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취약점이 있었는데 웹상에서 커맨드 인젝션을 수행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따가 뒤에서 보여드릴 취약점인데 프로토콜 취약점이 발생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품을 설치할 때 네트워크 트래픽이 오고 갈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찾았습니다. 이 프로토콜 취약점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이어서 박민준 씨가 발표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연구한 대상 장비들에 들어있던 백도어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기사를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게시일이 아마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백도어들을 찾고 나서 낸 기사거든요. 사실 뭐 처음에 이제 목적은 취약점들을 찾는 게 목적이었는데 해킹을 하다 보면 언제나 늘 그렇듯이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 백도어들을 여러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이걸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순하고 시시하고 재미없는 그런 백도어도 있지만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백도어들도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앞쪽에 개요 같은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매장들에 찾아가서 많이 팔고 있는 제품들을 위주로 이제 몇 가지를 고르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이제 골라서 이제 그 중에서 분석을 했고 이제 취약점 분석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저희가 골랐던 모든 제품들에게서 백도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지금 D사, T사, L사 적었지만 다들 알고 계시죠? 어딘지. 그래서 저런 특정 국가들에서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이제 그런 류의 공유기에 매우 높은 확률로 백도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은 백도어의 종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굉장히 흔하죠. 기본적으로 많은 이런 IoT 장비들이 내장되게 이제 인베디드 리눅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로 리눅스나 아니면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텔넷 데몬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폴트로 오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URL로 특정한 명령어를 넣어줘야 이제 텔넷이 오픈이 되고 이제 그리고 이 오픈된 것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관리자 인증이 있어야만 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흔한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웹 베이스드 백도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굳이 웹 베이스드 백도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는 단순한 웹 베이스드 백도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관리자의 권한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뜻 보기에는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이 이제 해당 장비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지금 해당 이제 캠의 관리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존재합니다. 이제 UPnP를 사용해서 포트를 열고 그곳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원래는 내부에서 사용하거나 뭐 혹은 이제 바로 그 IP에 바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설령 내부에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일단 만들어진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클라우드의 관리자가 악의적인 마음을 품게 된다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바로 저 페이지에 접근하게 되고 시스템 명령어를 마음대로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제 이런 클라우드 관리를 해주는 이런 벤더사들의 홈페이지에서는 패스워드를 대체로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은 이런 민감한 정보는 암호화하거나 혹은 해시화해서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평문으로 저장한다는 것은 이제 비록 클라우드 안에 들어있는 정보지만 만약에 클라우드 계정이 탈취당한다던가 하게 되었을 때 이제 2차적인 피해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점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웹 베이스드 백도어인데 이제 뭔가 다른 서비스의 추가로 인해서 좀 특별하게 발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 웹 베이스드 백도어를 해당 벤더사에서는 실수라고 아마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더사 본인들이 이제 백도어라고 인정을 한 셈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백도어의 종류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완전 신기한 그런 유형이었는데요. 그림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그림이 두 개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해당 벤더사의
클라우드 관리 페이지입니다. 클라우드 관리 페이지에서는 캠의 여러 가지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캠의 이름, 그러니까 모델 네임이 아니라 그냥 카메라의 닉네임처럼 고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고유하진 않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 붙인 이름이 이제 위쪽에 보이는 텍스트 박스에 들어가게 되고, 아래쪽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클라우드에서 연결되어 있는 캠에게 너 이름을 이렇게 적혀진 것처럼 바우와우라고 바꿔,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로컬에 있는 캠이 그 영향을 받아서 로컬에 있는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궁금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이걸 따라가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코드 플로우에 의해서 이제 이런 동작이 수행이 되는데, 뭔가 복잡한 프로토콜이 아니라 이게 단순히 스트링 방식으로 그냥 스트링 파싱만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최초에 온 7개의 문자가 rename n일 경우에 뒤쪽에 따라오는 문자를 파싱해서 그 저기 보이는 rename n 바우와우가 오게 되면은 바우와우만 이름으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에서는 당연히 이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영상도 가져와야 할 테고 해상도 정보도 가져와야 될 테고 잘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도 해야 되겠죠. 이제 따라서 이제 저 함수의 부근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이 존재함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echo, rename, unbind, unbind는 이제 연결을 해제하는 거고요. 뭐 get resolution, resolution 이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전부 다 이제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언뜻 보기에는 전부 다 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요소들만 모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강조를 해놨죠. 스카이라이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그냥 영어로만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랑 영어랑 막 섞여 있죠. 굉장히 수상합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라이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스카이라이트 n 리붓이라는 문자열이 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쭉 따라가 봤는데 이게 참 그림이 잘 안 보이는 게 아쉽네요. 밑에 이제 붉은색이 함수 이름이 붉은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에 지금 execv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트 n이라고 적혀져 있는 문자열이 있으면 그 뒷부분에 파싱해서 execv에 어떤 인자로 넘겨주는데 함께 인자로 넘겨주는 값이 위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binsh입니다. 그러니까 쉘이죠. 쉘에 해당 문자열을 인자로 넘겨줍니다. 다시 말하면 쉘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클라우드에서 이제 캠에게 스카이라이트 n 그리고 뒤에 쉘 명령어를 넣게 되면은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의의 코드뿐만 이제 임의의 명령어뿐만 아니라 코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삽입해서 악성 프로그램이나 혹은 이제 그런 류의 것들을 실행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물론 당연히 루트 권한으로 동작합니다. 네, 똑같은 벤더사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그대로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찾은 백도어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발표를 위해서 데모를 한두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아까 앞쪽의 슬라이드에서 이제 저희가 프로토콜 vulnerabilit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이제 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프로토콜 vulnerability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 자체의 이제 로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프로토콜을 구현상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찾았던 것은 뭐 일단 물론 대부분의 IP캠이 그러하듯이 이제 IP캠 영상이나 또는 음성을 스트리밍할 때 어떠한 암호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로우 데이터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혹은 해적 방송 같은 것도 충분히
이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위에 거보다는 밑에 게 훨씬 더 좀 특이한데요. 일부 벤더사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장비를 위해서 혹은 장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커스텀 프로토콜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커스텀 프로토콜의 이제 설계상의 문제점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 해당 프로토콜은 모든 통신을 UDP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현상의 문제라는 거겠죠. 사실 UDP 브로드캐스트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UDP 브로드캐스트 하는 통신의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DCP라는 커스텀 프로토콜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패킷 덤프의 내용이고 왼쪽에 보이는 이제 여러 알파벳들이 로우 패킷의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스 64와 매우 흡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잘 보면은 어떻게 구현되는지 봤을 때 베이스 64랑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 인코딩 원리는 베이스 64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이스 64의 베이스 스트링은 이제 A부터 G까지 A부터 G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 베이스 스트링은 뭐 QA 어쩌고 하면서 뭔가 좀 꼬여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이스 64와 똑같은데 원리 자체는 똑같은데 베이스 스트링만 바꿔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디코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로우 패킷을 디코드한 내용이고요. 이제 저기서 사실 뭐 다른 내용은 그렇게 흥미로운 내용이 없는데 이제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게 여기 보면 P 필드랑 X 필드가 있어요. 그러면 P 해놓고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인데 두 번째 가운데 보시면 있습니다. P는 하고 뭐 대문자로 YX 어쩌고저쩌고 있죠. 저게 딱 봐도 베이스 64 같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디코드 해보면 AS123이 나옵니다. 저 AS123이 뭐냐면 이제 현재 유저가 어떤 비밀번호를 세팅할 때 이제 저 패킷을 보냅니다. 근데 저렇게 패킷을 로우하게 보내고 또한 UDP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공격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저 패킷을 받아서 얘가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ASD123으로 바꿨구나 하는 사실을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패스워드 세팅은 언제든지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뒤에 있는 X 필드인데 저게 해시 값이잖아요. 저게 MD5 해시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인증을 위해서 사용되는 해시 값인데 패스워드 정보가 들어갑니다. 패스워드 정보를 넣고 이제 소프트를 붙인 다음에 해시를 하게 돼서 이제 저 패킷을 보낸 사람이 정말로 유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저렇게 X 필드 값을 붙여서 UDP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면 공격자는 해당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 값을 얻게 되는 거죠. 솔트 값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격자는 이제 시간만 충분히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크랙할 수 있는 환경만 충분히 조성이 된다면 시간은 공격자의 편이죠. 그래서 충분히 패스워드 크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이제 저희가 데모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UDP 패킷을 캡처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최초로 캠을 세팅할 때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해당 캠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장비는 지금 대기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선으로 연결해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이제 해당 로컬 네트워크에 대해서 카메라 서칭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카메라 세팅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제 나 너 찾고 싶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 나온 이야기가 나 여기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